전통의 먹과 얼이 살아 숨쉬는 곳, 자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는 곳, 문화의 향기로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곳. 어서 오세요. 여기는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입니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문화관광 1번지 전통문화관에서는 지역 무형문화재와 예술인, 그리고 시민들이 더불어 광주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폭의 산수와 같은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2000평 대지에 조성된 전통문화관, 공연과 문화행사 공간으로 쓰이는 서석당, 다양한 체험장으로 이용하는 입석당, 계곡물 소리가 듣기 좋은 야외 공연장 너덜마당, 전통문화전수와 작품 전시가 이루어지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구성된 이곳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는 날마다 새로운 빛을 더해갑니다. 무형문화재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국악공연, 시지정 무형문화재에게 직접 전통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는 시민대상 예술강좌, 내외국인 관광객 및 초중고등학생, 시민들을 위한 전통문화체험, 10월 무등산 자락에서 펼쳐지는 시민 참여형 문화감성 축제까지 배우고 즐기는 동안 옛것의 가치와 소중함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광주 전통문화관은 시지정 무형문화재로 인정된 예능 보유자, 기능 보유자와 함께 우리 지역의 전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문화의 빛으로 무등산 자락을 아름답게 수놓는 이곳에서 우리는 전통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옛것을 통해 새롭게 태어납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은 광주 전통문화관입니다.
무형문화재 판소리 제1호 이순자입니다. 신분이 다른 그 남녀 간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사랑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그 예술적 가치로 본다면 단순히 사랑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고 여인의 절개, 남녀 간의 사랑 그런 거를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려서부터 엄청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는데 제 스스로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판소리를.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또 집에 와서 흉내도 냈었고 그런 정도로 굉장히 판소리, 창극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졸라댔죠. 엄마한테 학교 다니면서. 어머니는 절대로 못하게 했어요. 처음엔. 이제 그때는 국악이 잘 안 알려졌고 또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못 느끼니까 그런데도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어려서부터 좋아하니까 난 죽어도 판소리를 하겠다고 선생님한테 한 30-40분 공부하면은 뒤뜰로 돌아가서 한 몇 시간씩 연습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녹음기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다음 날까지 애호 갖고 가야 되니까 못 외우면 선생님한테 해초리 맞고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초리 맞아 가면서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득음을 올린다고 그러죠. 감히 득음이라서는 올릴 수 없지만 옛날 선생님들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노력이라고 본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2시간, 3시간 매일 그렇게 해서 이제 목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도 못할 정도로 목이 그렇게 세요. 자기의 피나는 노력 그거 아니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판소리란 제 인생이라고 봐야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주 판소리를 못하면 죽을 것 같고 나는 죽어도 나는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명절 때 보면은 텔레비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집에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배우고 싶고 빨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접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걸 막 안 됐을 경우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못하게 했으니까 안 될 그럴 경우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근데 지금까지도 판소리 공부 이렇게 제가 했던 거 부모님 원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 잘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4호 필장 문상호입니다. 필장이라는 것은 붓을 만드는 사람을 필장이라고 합니다. 붓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붓으로 재료로는 짐승의 털이나 식물의 섬유질을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원래 이 백운동은 조선 후기 때부터 이 붓을 만들어 온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69년도에 강주로 이사 와서 살던 집에 이 붓을 만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붓 제작하는데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붓을 다 만들고 있어요. 모필로 만든 양호붓, 또 식물의 섬유질로 만든 대나무로 만든 죽필, 볏짚으로 만든 고필, 갈대로 만든 노필, 또 칡령골로 만든 갈필, 또 조류털로는 닭털붓으로 만든 계모필, 꽁털붓, 오리털붓 등등 붓을 다양하게 다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털은 끝이 있어야 붓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죽필이나 이것은 아무 때나 해갖고 그 끝을 만들지만은 이런 털은 끝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끝이 있어야 붓을 만들지 끝이 없으면 붓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테모필 같은 경우도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자란 머리털이기 때문에 그 뭐 베넷머리라고 하고 테모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붓은 이제 그 최초로 그 머리를 이발할 때 미장원에서 자를 때 그 붓으로 붓을 만드는 거예요. 붓은 첫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만들어야지. 아, 이 붓을 만들어 갖고 돈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해서 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면 제대로 좋은 작품이 안 나와요. 붓은 전통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요. 붓은 수작업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작업을 하면 그렇게 편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 오히려 일하기보다 더 된 거예요. 우리는 일하면 그렇게 편안히 좋아요. 지금 이 모든 작품을 관리하고 잘 보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기증을 하려고 좀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귀한 작품들이 나름대로 내가 참 연구하고 심의로 기운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 곳에다가 내가 이 기증을 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 강의시 필장 진달의 붓 안명환입니다. 필장은 붓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아버님이 하시니까, 이 작업을 하시니까 옆에서 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손을 대잖아요. 손을 대서 이제 만지작만지작 하니까 어느 정도 그게 스틱이 되더라고. 터득이 돼. 그래서 전문적으로 들어간 한 20살 때 아버님 때를 위해서 이제 살살 만져보고 하려고 마음먹었죠. 안시에 이제 대부께서 퇴직하시고 지인교 필방을 했어요. 필방 간판 이름은 상호를. 그럼 나도 뭐 하나 상호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인교를 교자를 다리로 진다리로 한글로 해서 진다리 붓 이렇게 뜻글을 냈어요. 첫째, 털을 잘 골라 선별을 잘해야 돼요. 12월에서 1월 사이에 갑자기 2달 만에 해야 돼. 왜냐면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동물들도 추우면 털이 긴데 이제 더우니까 안 길어. 그래서 그걸 그거 가지고 선별할 때에 수컷만 왜 좋냐면 털이 남 것보다 날카매. 그 발이 좋아. 첫째 발이 좋고. 그래서 수컷만 골라서 만들고, 또 두 번째는 기름. 털 기름을 몇째 쳐가지고 쌀개를 쳐갖고 잡으면 진짜 좋아요. 근데 그 아니한 생각으로 조금만 치고 잡은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 난 털 기름기 안 빠지면 먹을 묻혀 쓰면은 버거거니 먹이 안 묻혀. 이 붓이 이래? 이렇게 쓰신 분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모양 빼기. 모양을 빼는데 다 빼는데 한 가지 하나가 좀 서운해. 그럼 에이 이거 단계가 끝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써보면서 보면 대부분 알아. 써보면 그가 죽어 있어. 그러면 그가 힘이 없다든가 갈라지다든가. 그러니까 꼭 다시 재벌을 해서 터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끝을 잡아야 돼요. 근다고 해서 많이 뽑으면 첨해져 버리고 이제 날카롭고. 그 다음에 안 빼면은 끝이 두노고. 끝이 펑하다 보면 글씨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당한 사람, 나만의 노하우 있잖아요. 그다 전반에서 만들어서 빼면 좋을 거예요. 진짜 내 목적은 다 이렇다 생각하지. 좋지. 왜냐면 누가 나를 이렇게 문화재 돼지 보고 이렇게 붓을 탁 쓰면은 역시 진달의 붓이다. 이게 할 때는 진짜 야 역시 내가 이 길을 잘 걸었구나. 난 다시 또 한번 붓 만들어. 다시 내가 또 다시 해도 이 길을 가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는 광산농악 상수의 정특세입니다. 광산농악은 우리 광산 지역에서 연주되어 온 다양한 농악을 집필해서 한 것입니다. 농가의 자손으로서 어릴 때부터 풍물을 자주 잡았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 갔습니다. 물론 상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아야 연행을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족한 부분을 자료를 찾아보고 가르침도 받고 했습니다. 내가 한 달 전에 우리 장덕동, 하남 장덕동에다가 광남농악 전수관을 준공을 하였는데 그것이 참 뜻이 깊었습니다. 각 분야에 들어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그에 대해서 나와서 더 좋은 결과를 발휘를 하고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갖고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내 13살 먹어서 시작했어요. 반대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모르게. 건반의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정강수 선생. 단가 배고, 춘향전 배고, 무용도 시조도 가르쳐주고, 가야금도 가르쳐주고, 어아청춘. 그거 뭐냐 배웠어요. 강주국장에서 연주대. 곤반 예술학교에서 뽑혀갖고 춘향이를 했어. 내가 공연을 강주국장 구경을 오셨어. 저 군지탄 애기가 누구냐고. 그런 게로 내가 알고 있냐고 화장을 해본 게 몰라요. 복상 딸이요. 왜 우리 딸이 왜 저렇게 그냐고. 아 이거 뽑혀갖고 했어요. 그 곤반에서 뭔 곤반이요? 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로 가서 예 내부 드십시오 복장. 팔자대로 살라고 내부 드시오. 그렇게 가장 하셨어. 그래갖고 내가 진로 촬영 게 거기서 좋게 봐버렸어. 해방되어서 내가. 3년 14살에 3년 만에 17에 나왔지. 그래갖고 임방원 씨 단체 극단 그거를 따라갔어요. 그래갖고는 한영받고 다녔어요. 그거 이제 가서 적백가도 배고 춘향년도 배고 저 흥보년도 배고 다 뺐어요. 이제 저 완창을 해서 실시간 국장에서 그러고 완창을 해갖고 대인 시장에서 거시기를 학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학원을 해갖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댕겼죠. 활동을 했죠. 그래갖고 조건드라게다로 나와갖고 활동을 해갖고 이렇게 92살까지 살아갖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곡법 하는 감남정입니다. 판소리에는 고수가 없으면 판소리를 할 수가 없고 또 고수도 판소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판소리곡법이라 합니다. 예, 내가 1931년 해남 대흥사 바로 산 밑에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좋아했어요. 다른 집은 없는 그 축음기, 옛날에 유성기라고 한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 내가 지금 90세니까 벌써 일제시대이죠? 명창들의 그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그 축음기로 해서. 특히 이제 임방울 선생님의 추억이라든가, 앞잠도 접접하고 그런 그 소리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어찌 그렇게 국악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13살 때 임방울 선생님의 그 공연을 봤어요. 그러면서부터 아주 내가 북을 치기로 아주 작정을, 간단히 말해서 작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판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절대 반대를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무당집 아들들이나 그런 거 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못하게 해서 처음에는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초파일 날 대행사에 와서 소리할 때 그 북치는 사람을 보고 거기에 매료돼갖고 내가 그럼 북이라도 칠란다고 그래서 허가를 얻어가지고 내가 13살 때부터 북을 치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아무리 잘해도 고수가 제대로 맞춰주지를 못하면 소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명창이 고수를 잘 골라야죠. 그래서 일고수 일명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산 김맹화인 선생이란 그 유명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돌아가셨지만은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했지. 안 만났으면 해남이나 진도 이런 데 다니면서 북치는 한량 북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4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분이 전부고, 그분한테 배운 것을 나는 그대로 지금 선생님한테, 양 선생님한테 전하고 있죠. 저는 우리 음악이 좋아서 짧은 세월이지만 50년 동안 이 일을 해오고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용 않는 이런 적이라도 그걸 보호하면서 후세에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을 악기장이라고 합니다. 악기 부분에서 미션스쿨에서 브라스 밴드를 했고 또 서양 악기를 했고 서양 음악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릴 정도 감동하고 그렇게 덫이 되었었는데 그 가야금 소리를 듣고 우리 악기에 이렇게 매료돼서 한스러운 이런 적이 있을 때 우리 악기 소리를 듣고 여기서 내 한을 달래고 음악을 해왔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시련이 있고 어려운 고난의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내가 그렇게 한스럽지 않았으면 우리 음악을 했을까. 바이브레이션, 이 노연 때문에, 이 한스러운 노연 때문에 우리 음악을 한 거죠. 우리 은사님이 내가 아무리 좋은 악기를 만들어 갖고 가서 이렇게 앞에서 놔도 한번 딱 타보고 말씀 한마디 않고 쫙 밀어놓고 얘기를 안 해버려요. 나중에 이제 최고의 악기를 갖다 적였을 때 그렇게 좋아라고 하고 그렇게 했다도 그러고. 명인이라는 것은 내가 명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 악기를 보고 악기를 연주했을 때 감탄적인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악기를 만들어야 명인이 되는 거지. 나도 여러 가지로 지금도 부족하지만 감히 누가 나한테 문화재라고 얘기하면 죄송스럽고 그 아주 책임감을 더 느끼고 이렇게 일을 해.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이 좋다는 이런 그 감정을 가질 것이다 하는 내 그 기쁨 속에서 일을 하지. 이 악기를 만들어서 이 악기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는가, 이 기대 속에 잠을 자면서도 그 생각만 하고 잡니다. 이 악기는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소리가 났을 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빌딩을 줘도 그 비교가 안 돼. 그때 그 생각을 한 것이 그렇게 깎았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는구나. 이랬을 때 내 스스로에 감사하고 이런 음악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지켜나가. 또 우리 후의 아들들한테도 명백히 그걸 지켜나가게끔 이렇게 저기를 하지. 지금도 안 놓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즐거움은 그 좋은 소리가 이 소리 하나 때문에
하나 때문에 일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 이복스입니다. 현악기로에서는 가야금, 검문고, 아쟁, 해금이 있고요. 현재는 많이 쓰여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금과 슬이라는 악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기로 와서는 대금, 단소, 소금, 태평소, 그다음에 타악기로 와서는 장구, 북, 그리고 북 중에서도 소리북을 내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를 만들 때는 혼이 들어간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통악기는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악기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숨결이 담아 있는 거죠. 전통악기 모양을 흉내내는 것보다도 정신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가 좋은 곳에서 자란 재료여야 되겠고, 그리고 건조와 숙성 과정을 정확히 하면서 이걸 그 다음에 제작 과정이 들어갔을 때 좋은 악기. 그래서 명금은 제작자와 연주자가 두 사람이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명금이라고 얘기해봐야 연주하시는 분이 그 좋은 소리를 못 냈을 경우에는 그 명금이 들 수가 없죠. 그런 마음을 항상 저는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우리 전통 악기를 제가 제작을 하면서 뭐 의무라고 할까요? 이 제작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금전적인 거, 돈을 먼저 생각하면 이 제작을 못 한다. 그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로 지킴이 역할을 하는 나 자신이 되자 전통을 내 나름대로는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그걸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정책을 좀 잘 성의있게 잘 세워가지고 우리의 전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저 자신부터 지킴이 역할을 하고, 우리의 전통은 참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자긍심도 갖는 부분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킴이 역할을 앞으로 충실히 하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류소목장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조기종입니다. 소목장은 대목장과 대칭되는 말로서 건물 안에 아주 아름다운 목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을 소목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화류소목을 잘 다뤘으니까 그 민속학자들이 아호를 붙여주듯이 조기종이는 화류소목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화류나물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쇠는 강하지만은 용접이라는 걸로 접합이 되고 돌은 접합이 안 됩니다. 화류는 그 까다로움을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용접도 안 되지 접합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짜맞춤으로 해야 기물이 완성됩니다. 그러죠. 첫눈에 다 알 수 있어요. 나무를 오래 사용하면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다, 이 나무가 판재만 봐도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수령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은 감으로, 직감으로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거의 들어맞아요. 나무는 인체하고 거의 흡사해요.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추운 겨우 얼음이 얼거나 이럴 때는 나무가 성장을 멈춥니다. 그것은 이제 땅에서 기운을 끌어올리지 않아요. 쉬고 있는 상태인데, 1000년짜리를 내가 사용을 해보면은 그 나무에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 전달이 돼요. 그걸 느껴요.
일하는 사람은 알아요. 화류나무는 천년된 넓은 판재를 이렇게 대패로 아주 곱게 깎아만 놔도 그 자체가 작품이에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색상도 자연색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문양이 목리라고 합니다. 목리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주 그 인간이 어떤 작가도 화가도 그려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을 이어가게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짜맞춤으로 해야 되고, 또 그 형체가 잘 나와야 돼요. 어려움이야 작가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그것을 겪지 못하면 작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제가 67년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늘이 일을 큰 일을 시킬 때는 아마 그 기운을 준 것 같아요. 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헤쳐나오게 그럼 지혜가 열립디다. 화류소목의 인생을 거는 것은 화류가 조기종이고, 조기종이가 만들어 놓은 화류는 1000년, 2000년 반드시 간다. 그 긍지는 제가 지킬 수 있다. 네, 저는 동초제 춘향가 보유자 16호 방성춘입니다. 그 김연수 선생님이 호가 동초셔요. 그래서 동초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동초제 선생님 춘향가 특징은 장단이 끊고 맺고 헌데가 장악하시고, 가사가 또 이면이 맞도록 장악하시고, 거기다가 또 특징은 또 장단까지 표시를 다 하시고, 동초 선생님 소리는 널리 뻗어서 참 뿌리가 튼튼하시고 기둥이 아주 장악하시고, 어머니께서 너 소리 한번 배워볼래?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할게요. 우리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선생님 집을 찾아가서 공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처음 제가 배웠던 노래가요, 춘향가요. 춘향가 녹음기도 없고 시골에 등장풀 키워놓고 참 그러고 그 사는 때라 그냥 육성으로 이거 말로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집이 머니까 못 가고 저녁에 선생님 집에서 자요. 그러면은 아침에 딱 눈을 떠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사가, 잠을 깨서 생각하면 가사가 졸졸졸졸졸졸 가사가, 그 가사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애우고, 또 이제 일어나서 또 다나박 지르고 또 집에 가서 책 허리에다 덧쳐 메고 학교 또 가고 그랬죠. 그렇게 13살부터 시작한 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판소리 실력을 갖추기가요 참 어렵습니다. 저기 있는 돌을 이 손으로
손가락으로 뚫어야 한다는 집념이 있어야 소리를 한다. 그만큼 소리하기가 어렵다.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3살부터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문화재까지 올리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도 소리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하고 나면은 가슴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그런 아픈 고통이 있어야만 실력을 갖추고 그럴 때마다 고생은 했지만은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시고 할 때 참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도 의뢰 음식장 제17호 최영자입니다. 의뢰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무사하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삼신상을 태어나기 전에 상을 차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미역국 밥을 해서 또 차려놓고 산모를 먹여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100일 되면 100일상, 1년 되면 돌상. 자, 그러고는 이제 결혼식 하면 이제 결혼식, 60대 옛날에는 61살 되면은 회갑상. 그렇게 차리지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사상. 그거까지 하는 게 의뢰 음식이라고 해요. 옛날에 임금님 시절에 우리 남도로 유배를 왔대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 남도가 그 음식이 발달이 되고 산에서 나는 재료, 들에서 나는 재료, 바다에서 나는 재료, 재료가 풍부해가지고 우리 남도 음식이 그렇게 발달됐다고 그 말도 있어요. 예. 우리 친정 아버지가 대장손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장손집으로 다 모이잖아요. 제사 해도 모이고 생일만 새도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보고 같이 배우는 게 그게 배우게 됐어요. 제가 음식을. 그 자연히 배웠지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러고 저러고 하다가 고모님이 먼저 음식장을 시문화재를 받으셨는데 이제 고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에서 그 뒤에를 이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자동으로 됐어요, 문화재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기왕지 음식을 하면은 보기 좋게 해라. 뭐 또 맛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은 눈이 먼저 먹고 입이 두 번째로 먹는다. 대충 하면은 맛없어요.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지. 우리 요 전통 음식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도 정통 음식 연구소라고 연구소를 하나 제가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그래서 기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제가 아는 거, 혼례 음식, 떡 한과, 정통 음식 그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음식을 내가 맛있게 해서 대접을 하면은 상대방이 맛있게 먹어주면은 그거 같이 기분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의껏 해서 맛있게 대접하는 거. 먹고 나서 이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면 그 말 듣기가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무형문화재 제17호 의뢰음식장 이혜섭입니다. 참신사부터 단계별로 있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100일은 백설기를 해서 100집이 나눠 먹어야 그 아기가 크면서 이제 잘 되고 그런다고 그걸 믿고 행하고 다 상차림을 했고 또 돌상은 명이 기르라고 실패도 넣고 그리고 이제 또 성년이 되면 이제 성년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남성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술상으로 갈래상을 넣고 여자들은 찻상 한가 종류로 많이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 신랑이 신부 집으로 장가 가면 또 이바지도 있지만은 큰 상 차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유행된 음식, 맛깔스러운 음식을 다 차려놓고 또 제일 큰 게 뭐냐면 회갑상은 이제 그냥 공중에서는 뭐 40cm, 50cm를 쌓았으나 우리 이제 양반가에서는 그냥 30cm 이제 가진 의례적인 상을 차려서 이제 기념을 하고 그렇게 행해진 것이 의례 음식이라고 해요.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요새는 육순잔치는 안 하고 칠순으로 많이 는 추세인데 그것이 좀 안타깝더라고. 우리가 이제 손수 재료로 이렇게 예쁘게도 하고 맛있게도 하고 맛깔스럽게도 하고 해서 이제 의례 음식을 차리는데 지금은 그냥 포도시 제사상 정도? 내가 어디 다니면 이제 전대 같은 데나 문화관이나 가면 기초밖에 못 가르쳐요. 왜냐 한계가 있어요. 시간에 한계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4년째 돼 갔는데 3년 전에 연구원을 설립을 했어요. 해서 왜냐하면 더 고급스럽고 시간이 요하는 것은 이곳에서 가르치려고. 지금 세대의 승부수는 맛과 모양이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고자 한 이제 모양과 맛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내가 잠이 온다고요. 이렇게 이쁘게 하고 맛있게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겠다, 부러워할 정도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살면서 이제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행해지는 이제 의식이에요. 통가의례라고 하고 거기서 올려진 음식을 통가의례 음식 해서 이제 저희들은 통가의례 음식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남도 음식이라면 으뜸으로 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 배경은 지정 이치가 주변에 뭐 담양이나 장성이나 한평, 무안 쭉 해서 이제 논밭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음식으로 쓰여질 있는 식재료가 너무 좋고 또 주변에 어떤가요? 바다가 가까워요. 이런데 바다에서도 또 해산물이 풍부하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음식하기에 최고의 이치. 할아버지가 계셨고 또 사랑방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사랑방에 늘 손님이 오셨고 어쩌면 집에 떡이 떨어진 날, 술이 떨어진 날이 없었어요. 제사상 진설이라든가 차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생활이었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도 놓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기왕이면 당신 밥을 하더라도 면허증 일시 밥을 해주겠다 하고 이제 아이 조금 키워놓고 이제 나온 것이 이렇게 줄곧 음식 세계를 이제 오게 됐죠. 특히 이렇게 의례 음식 쪽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해와는 음식이죠. 이렇게 전공이 될지는 몰랐지만 늘 어려서부터 음식 세계에 빠져 생활을 해왔어요. 네. 지금은 음식을 가르치는 기관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강주도. 그래서 이제 서울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새벽에 나갔다가 어느 날은 달을 보고 내려오면서 새로운 것이 이제 배워지면 가슴이 꽉 차가지고 오고 또 항상 저는 그래요. 배우면 누군가에 또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늘 여기저기서 이제 음식을 배웠던 거,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것들을
레시피화 만들어가지고 또 전달하고. 항상 음식에 관한 일은 지침이 없다는 것을 느껴요. 지칠 줄 모르고. 그토록 재미있더라고요, 음식 일이. 항상 음식 일은 재밌고 또 식재료가 주는 기쁨이 굉장히 커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딱 다듬어서 준비해 놓으면 아우 그 자연 색이 식재료 색이 얼마나 예쁜지 어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죠. 늘 즐겁고 네, 음식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마음이 풍요고. 오수관 선생님 아드님 오태석 선생님이 이제 가야금 병창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이제 부활시키면서 제일 인기가 많이 누르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받아서 우리 박기 선생님이, 그다음에 안숙 선생님, 또 강정숙 선생님,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는 저 이제 문명자, 황승호, 뭐 이영애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얘들을 좋아해서 교대를 가서 난 선생님을 하고 피아노를 배웠는데 하도 우리 친구가 가야금 배워라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리고 끌고 간 것이 임동선 선생님을 뵌 거예요. 근데 그 가야금 소리가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제가 운명이 바꿔지려고 그랬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매료돼 버렸어요. 그 가야금 소리에. 그래서 피아노가 뭐고 다 던져버리고 이제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리를 너무 좋아했던 거라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배우면서 우리 안숙선 선생님하고 인연이 됐어요. 제가 쳐들어갔어요, 선생님 집을. 그래서 그 가야금 병창을 본격적으로 8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저는 또 빨리 부모님을 잡고 했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아버지를 못 뵙고 그다음에 이제 만으로는 16세 이거 가야금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바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 전부 예절하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가야금 소리가. 그래서 이제 가야금을 타면 선생님이 너는 가야금에 한이 설었어야 한이 있어야 그래. 항상 선생님이 꼭 그러셨어요. 저는 가야금 병창을 위해서 판소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야금 병창을 더 깊이 있게 맛깔나게 정말로 묵은지처럼 그렇게 진덤진덤 할 수 있을까? 사람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판소리를 열심히 한 거죠. 이게 가야금 병창이 그래서 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해도 안 돼요. 가야금 산조도 아주 정말로 산조 전공자 못지않게 잘해야 하고 판소리도 소리 여신 분 못지않게 잘해야만이 두 개가 합해져서 두 개의 장르가 정말로 하나로 꼽혀올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되기 때문에 순간에 가야금 한번 탁 잘못 뜯으면 이 등골이 오싹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참 힘든 장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로 가야금 병창은 국악의 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는. 저는 지금 경지에 못 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젊었을 때는 못 모르고 했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거든요. 소리도 하는 법도. 근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네요. 제자도 때로는 안타깝고 정말로 어려운 것을 네가 그렇게 습득하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정도에서 멈추더라도 제자들을 그만큼 가르쳐 내려고 해요. 제가 얕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제자들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 병창 보유자 이영애입니다. 가야금 병창은요, 첫째 가야금 줄소리를 뜯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게 판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거기에 판소리나 민요를 얹어서 부르는 장르를 한마디로 가야금하고 병행한다 그래서 가야금 병창이라고 읽었습니다. 저는 10살 때
사실 피아노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들켰어요. 피아노는 서양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우리나라가 산다. 그 말씀으로부터 가야금을 무릎에 놓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가야금 제가 연주를 하는데 막 박수를 관객이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꼬마가 고개를 들고 그분들의 표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야금만 연주하는 건 고개를 들면은 안 되는 그러한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이었어요. 그래서 병창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가야금 병창은 고개를 들고 관객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미소를 지어줄 수도 있고 소통하는 노래를 가지고 무언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 길을 가려면 내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이 있었죠. 그러고는 숱한 날을 세워서도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많이 울기도 하고 한 분야의 달인이 되려고 하면 이 영적으로 감이 옵니다. 내가 10,000번 한 거를 10,000,000번 연습했을 때는 다르겠죠. 그래서 저도 그러한 영감을 가야금 병창인으로서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판소리나 이런 내용을 쉽게 지금 시대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국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 뜻을 이해한 다음에 연주를 시키거나 지도를 한다면 지금 시대에 아주 맞게 잘 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인공지능화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전통은 은계가 오은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계화해서는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이러한 세상이 올수록 우리의 전통은 살아남고 영원히 커나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가야금 병창이라고 합니다. 가야금이 소리의 반주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장단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음악입니다. 판소리를 할 때 우리가 북을 둥둥둥 두리둥둥둥둥 이러잖아요. 근데 가야금으로 할 때는 가야금 반주로 그 북 소리를 다 만들어서 낼 수 있어요. 그런 화사함이 있고 흥부가 중에 제비 노정기 같은 경우는 제비가 날아오는 모습을 소리로 할 때는 막 이렇게 굴곡지게 해요. 근데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 선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요.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완도에서 태어나서 그 시절에는 가설극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막 스피커에다 대놓고 막 오늘 저녁에 농계 영화를 한다 보러 와라 막 그래요. 그 농계란 주인공이 외장을 유혹할 때 가야금이라는 하얀 한복을 입고 비녀를 꽂고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그 외장이 빵 넘어가거든요.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난 저 악기를 꼭 배워야 돼. 내가 저거 해야 돼 하면서 이제 가슴에다 품고 있을 때 가야금 교습소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무엇에 간 것처럼 그냥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가야금 만나서 가야금 산조를 하게 됐었고 거기서 이제 막 민요도 하고 공연도 다니고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남대학교를 들어가서 향사 박기희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야금 병창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야금을 하니까 너무 목말라서 이것저것 접하게 되다가 이제 소리를 하면서 내가 이거구나 가야금 병창. 이것을 하니까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씩 막 소리로 막 질러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게 되더라고요. 어떤 무엇이 돼야 되겠다는
그 꿈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정말 열심히 살아. 그 사람 열심히 했어. 이 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거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문화재가 됐고 박사가 됐고 교수가 되고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더라고요. 전통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19호 대목장 박영권입니다. 대목장은 큰 나무로 집을 짓는 장인, 쟁이다 그런 뜻입니다.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이제 집안 형편상 집이 가난해서 상급학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외삼촌께서 이제 목수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느냐. 가구도 짤 수 있고 농도 만들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는 목수를 한번 해봐라. 외삼촌 친구가 목수하신 분이 있는데 가서 한번 집 짓는 걸 배워봐라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말하자면 계기가 된 거죠.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건축공학이기도 하고 자연과학이기도 한 거예요. 자연을 알아야 집을 지으려면 지진에도 견뎌야 하고 비바람이나 풍우에도 견뎌야 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집이 돼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 같이 사계가 뚜렷한 온대 기후에서는 남향하는 집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집터가 또 첫째 중요하고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집인가가 중요하겠죠. 민가에서 한옥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말하자면 농사일을 하는 분의 집이라면 헛간도 있어야 되고 곡간도 있어야 되고 뭐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도 들여놓는 것도 있어야 되고 관아 건물이라면 또 관아 건물에 대한 갖춰야 될 것. 사찰 건축은 종교 사상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설계가 잘 이루어져야죠. 그 환경과 집을 지어져야 하는 입지까지도 다 잘 고려해서 집터가 좋아야 되겠죠. 지난번보다 이 앞전에 지었던 보다 다음 집은 뭔가 하나라도 더 낫게 지어보려고 노력을 했죠. 부족한 것, 잘못된 것 하나하나 고쳐하는 수많은 지금도 그 하나하나 보완하고 보충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아마 오늘을 있게 한 시간들이었고 지금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음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의 후진들로도 아마 표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칠기에 종사하고 있는 김기범입니다. 낮에는 우리 그 바다에 있는 전복껍질, 소라라떼를 쓰는 낮은이고, 칠기는 이제 나무가 기질이 짜갖고 그래갖고 같이 합쳐갖고 만드는 것이 낮은 칠기. 낮에만 배우고 칠은 못 배우면은 나무 손을 빌리게 돼요. 그럼 자기가 생각했던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자기가 다 할 줄 알아야 그 작품이 훌륭한 작품인데 이제 칠이나 낮에이나 나무 손을 빌려갖고 그 하는 것은 그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우리 낮은 칠기가요, 그 일본 용어예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낮은 칠기가 제일 내가 싫어하는 게 그 용어예요. 그 일본 용어에서 우리가 만들어갖고 그냥 지어버려요. 이건 반죽이다. 이 밀가루 반죽 같이 이렇게 만드니까
저는 반죽으로 말하고 뭐 성적이 낚아먹기고 와서 뭐 이런 거 절대 쓰지 말라고 내가 하죠. 이 낮은 철기 가구가 없어서 못 팔아먹었어요. 그냥 생활 때. 자, 장사를 잘했죠, 그때. 그래도 나는 절대 거기 눈을 안 떴어요. 그저 작품. 그래갖고 뭐, 대한민국에서 무슨 공모전이라는 데는 내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다 갔어요. 와, 이건 분명히 작품으로 성화시키도 괜찮다 하는 것을 내가 느꼈죠. 지금은 많이 길러져 버렸어요. 난 지금 우리 광주에서 낮은철 공부에는 한 300개 이상이 됐어요. 300개.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나만 들고 앉았지. 학생들. 그 애들은 제대로만 배우면은 앞으로는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통공예나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하니까 잘 만들어내고 머리만 쓰면 하는 사람들은 괜찮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불교 미술을 하고 있는 탱화장 송광무 상봉입니다. 불화는 종교 미술입니다. 불교 미술인데요. 불교 미술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전각이나 절을 장엄하는 단청 종류가 있고, 불상을 만들어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불상 조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스님이셨고, 또 이 불화를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이렇게 익숙해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불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색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물 군상들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어요, 말하자면. 그게 처음 어렸을 때 봤을 때 그 불화에 대한 느낌이었는데, 나는 불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좀 더 현대적인 어떤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지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갖게 됐었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게 종교 미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고유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일반 미술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잘 알게 됐죠. 이제 그 제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 느낌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틀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그대로 그 내 생각이 부처님 얼굴에 투영이 되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탈속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행이라는 게 참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또 다음 작품에는 같은 내용이라도 또 좀 더 그 범주 안에서 새롭게 또 다른 것들을 첨가하고, 또 색깔도 이렇게 또 좀 더 다양하게 또 바꿔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매 작품 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작품에 대한 자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전 덜놀의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2호 들놀의 회장을 맡고 있는 표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있는 용전들놀이에서 선소리를 하고 있는 정영을 이라고 합니다. 용전은 광주광역시 북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마을로 담양군 봉산면과 장성군 삼소면이 맞닿는 영산강 상류 농토를 끼고 있는 인접마을에서 이웃과 이웃이 품앗이를 하면서 허리 아픔과 피로도 돌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로 농군들의 애환과 삶이 담겨 있는 옛날의 조상들의 얼과 흥이 넘치는 농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전 들노래는 용전 마을에서 논이나 밭에서 일하면서 불렀던 노래로 농업 노동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쌀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전부 이제 이렇게 재현을 하죠. 크게는 소리꾼과 악기는 반주해 주는 사람과 농군, 그 다음에 안악내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지금은 기계화되고 옛날 것들이 잊혀져 가잖아요. 그래서 옛날 것을 잊혀진 것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후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문화재로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일도 해봤거든요. 일을 해봤는데 들 일이 엄청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거 힘겨움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고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느껴졌죠. 즐거워서 하기보다는 이게 허리 아픔과 고다픔을 덜기 위해서 이거를 읽기 위해서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그런 힘든과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 불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그 들노래 행사 과정을 계속적으로 좀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좋아졌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부처님 당시 생전에 계실 때 당시 때부터 이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 역사와 함께 한다면 2700여 년이 넘은 이러한 그 역사가 깊은 의식입니다. 돈패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성불 하셔가지고 축하하는 의미로 여러 그 신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재현을 했어요. 바라춤 추고 소리에 맞춰서. 범음이 곧 소리인데 소리가 근본입니다. 소리에 맞춰서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춤을 작법무라고 그래요. 작법무. 그래서 바라 또 나비춤 뭐 이런 것을 통틀어서 작법무라고 하고, 그 작법무는 부처님께 신업, 이게 몸으로서 공양을 올리는 하나의 춤으로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바라의 종류는 이제 천수 바라가 있고 사다란이라는 바라가 있고 그 다음에 민바라, 그 모든 것들은 팔부신장과 또 부처님께 올리는 바라를 들고 추는 춤인데, 부디
말하자면은 신심을 모든 그 대중분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나가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할 수 있는 춤이라고 할 수 있죠. 승유 배불 정책에 의해서 불교가 굉장히 탄압을 받으면서 힘든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도 영산제도 그 당시 때는 아주 힘든 역사와 함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영산제를 근래에 와서 몇몇 스님들에 의해서 이것이 발치되고 역사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념으로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그래도 광주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이것을 잘 가꾸어서 이어나가야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번창을 해가지고 가슴에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문화재의 꽃인 영산제가 계속 꾸준히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산회가 더 발전되려면은 맥이 없어진 부분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복원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영산회가 곧 내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